오늘 새벽에 3대 지수가 전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끝났는데 나스닥도 뭐 1% 중반 넘게 끝났고 괜찮았고요. 특이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4% 수익률이 빠졌고 원자재 시장은 다시 널뛰기로 튀고 있어요. 위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근데 튄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원자재 보면 머리까지 빨리 머리를 들었다가 지금 개걸음을 치고 있고 옆으로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유가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장이 좀 센데요. 보시면 다우지수가 전고점 치고 이미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있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재차 내려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는 이 전저점을 치지 않고 바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제가 이미 이제 바뀐 것 같아서 지난번에 추가 편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중간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추세는 올라가는 것 같고 이 수혜주 운하를 막았던 컨테이너선이 뚫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국채의 가격 수익률이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진정되면서 그리고 계속 이게 그 시그널로 작용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조종받는 압력으로 작용했었는데 이제 둔감해진 거죠. 사실 시장에서. 그리고 세게 눌렀던 게 이제 또 비트코인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막 여러 가지 조종이 있고 중간에 뭐 그 중앙은행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밀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면 투심 자체가 다시 윗방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 초에 갑작스럽게 많이 튀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중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제에 다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중국도 머리를 들고 전고점까지는 최소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퍼벳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MSCI 지수에서 가장 낮은 상단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용인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은 있지만 얘가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나 시그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시장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추세적으로는 윗방향으로 가는 패턴으로 이제 다시 돌아섰다. 물론 이제 이게 계속 맘 놓고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 BSI, 기업 심리 주사하고 CSI는 기업과 가계가 이제 혼재된 심리 지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업 업황이 엄청나게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머리를 들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이거는 비제조업이죠.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도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그거를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업황은 사실 기업 좀 규모가 있는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 계속 윗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도 보면 윗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청에서 나온 산업활동 동향인데요. 이 산업활동 동향에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참고만 하면 될 게 이제 맨 뒤에 나오는 저겁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는 이제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현재 경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올라가다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는데 앞에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한 3개월 정도의 경기 앞을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추세가 일정 수준 많이 올라왔어요. 방향성은 경기가 아직은 윗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뭐 2, 3개월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 이번 주에 나온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는 미국 것만 볼게요. 지난번에 그거 보여드렸죠. 민간 고용이 50만 건 넘게 늘어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60만 건대로 내려왔다가 60만 건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만 건대로 올라왔지만 추세 자체를 놓고 보면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 아랫방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보다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었습니다. 이 서비스업도 미국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규모로 봉쇄 작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미국은 아예 봉쇄 자체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뭉개고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줄었잖아요, 많이. 향후에도 뭔가 일어나면 지금 백신 투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는 작업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확장 국면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계속. 거기에 이제 주식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중간에 이제 아직 회복 국면이 명확하게 경기 확장의 탄탄한 국면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불안정성, 좀 전에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가 시달렸던 인플레이션 문제 얘기가 나온다거나 국채 수익률이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은 계속 주식시장에 올라가면서 나올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다시 밀고 올라가고 이걸 반복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저는.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소개시켜드리죠. 한국경제 해주라라고 하는 해외 정보와 관련된 주로 이제 주식 정보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뽑아서 해주는데 여기에 이제 예전에 미국 주재원으로 있었던 지금은 국내에 들어오고 계신 김현석 월스트리트 나우 이분이 아크펀드 리스크 관리를 본능에 의존 모닝스타가 비판했다는 얘기가 이제 4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 어제. 이 내용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 찾아보고 검토를 하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인데요. 여기 바이든이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걸 했는데 이 기대가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공화당이 인프라 딜까지 내어줄 경우 다음 정권 차출 4년 뒤죠. 어려질 수 있다. 공화당은 이제 증세라는 반대할 명분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거는 그 현재 잡혀있는 재정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신규로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법안이 통과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쉽사리 통과를 안 시켜줄 건데 그냥 마냥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너 이거 증세를 해가지고 너희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증세는 사람 안 좋은 거야 라고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후딱후딱 넘어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요번에 비일방 문제 때문에 그 패밀리 오피스에 문제가 있었죠. 시장을 흔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융안전감독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금융에 대한 취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금융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쪽도 그렇고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금융 규제나 혹은 증세, 인프라 이거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변동성만 야기할 뿐이지 추세를 어떻게 흔들지는 못할 거예요. 아래로 꺾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지나면 둔감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변동성을 야기할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아크 펀드거든요. 이 아크 펀드에 대해서 아까 위에서 누군가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다라고 이제 모닝스타 보고서에서 올려놓은 건데 아크펀드는 캐시우드가 핵심인데 이제 워렌 버핏이 핵심인 것처럼 근데 이제 그녀의 후계자는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자로서 경력이 없답니다. 리서치를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쉽게 그만둔답니다. 또 상당 기간 9명은 깊은 산업 경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크인베스트는 탄탄한 위험 관리를 위한 방법이 모자라고 데이터와 규칙보다는 캐시우드의 본능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 인력이 없으면 위험 관리 개념도 불명확하다. 이거 그 위험에 대처를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금융기관 중에 크레딧 스위스하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든가요?
대규모 손실을 봤죠. 그런데 이제 고드만삭스하고 몇 군데 도이치방크나 뭐 이런 데는 빨리 대응하면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손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명확히 한 거죠. 한 대하고 안 한 대하고 차이가 그렇게 편차가 큰 겁니다. 수조 달러의 손실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그런 거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커져가지고 이걸 운영할 만한 그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검증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아크펀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시장이 아크펀드가 사실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언택 이후에 계속 빠른 속도로 달려온 것에 대한 대장이잖아요. 흔들리면서 이제 시장에 한번 변동성을 또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아크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패턴으로 투자를 하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세계 외환보유액 중에 미달러 비중이 20년 만에 최저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와 관련이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최대치로 볼까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보면 맥스치로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변동을 계속 치고 있고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외환보유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달러 가치가 손상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보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유든 구리든 뭐 금이든 은이든 그거당 달러 얼마에 매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 걔네 표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원자재 슈퍼사이클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IMF에 보면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고로 각각 통화별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총 합이에요. 그 합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이제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밑에 보면 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게 달러 비율이에요. 이게 파란 게 위에 있는 게 다른 통화들 비중이거든요. 근데 눈으로만 딱 봐도 이 다른 통화 비중이 많이 늘었죠. 달러 비중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 비중에 여기 보시면 59.02에요. 거의 60%를 달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대규모로 쏟아 부어야만 다른 통화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쏟아붓는 규모 가지고는 이게 급격하게 포지션이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IMF의 달러 비중이 20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세적으로 계속 이 부분은 기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맞지만 우리가 시야로 볼 수 지금 단기적으로 수년 안에 이런 일들이 터지겠느냐? 안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사실 이 박스권 가격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비트코인 추세가 눌리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뭔가 액션이 확 붕괴된다거나 이런 액션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미국에선가요? 앱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앱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이나 이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미국에서 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도 그 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국내에서는 다운받을 수 없답니다, 그걸. 근데 우스운 얘기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를 산다는 게 우습죠. 여하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꾸 비트코인이 그 화폐와 똑같아지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그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그걸 놔줄 수가 없어요. 특히 미국에서 놔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지금 그 강력하게 휘둘러대고 있는데 그게 상실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그 국가 간의 결제통화, IMF 결제통화 안에 여기 비트코인이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결제통화가 되잖아요. 가치 변동성이 없으니까. 얘 비트코인이 그걸 유지해주게 되면 얘 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화폐로 얘가 그 유용성을 발을 넓히면 넓힐수록
얘는 존속의 위험성을 갖게 될 겁니다. 예. 여하튼 지금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움직이고 한동안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가 여기 보시면 이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가 추세가 옆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긍정적이긴 긍정적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언제 야기될 수 있냐면 이게 계속 올라가면 중간에 또다시 얘 때문에 한 번씩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우리 케이스 슐러 지수라 그래가지고 그 주택가격 지수 보여주는 거 있죠. 그 중에 이제 케이스하고 슐러 두 분으로 나눠지는데 슐러 교수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여기 보면 multpl.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그 중에 S&P 500의 어닝 일드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퍼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산법이 나오죠. 직전 12개월치 그러니까 EPS 수익을 가지고 이제 인덱스로 주가 지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퍼의 역수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2.44라고 나오는데 역대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인데 더 낮은 때가 있었죠 이때. 근데 이때는 언제였냐면 여기 보시면 2009년도 5월 달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했을 때죠. 폭락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기업 이익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급격히 반등하는 그 시기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얘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같이 맞붙여서 보는 게 미국 시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는 완전히 안전한 투자 자산이고 주식은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성의 플러스 알파의 프리미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 갭이 계속 줄어들면서 왔어요. 왜 그렇게 온 거냐면 이 국채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 14%, 15%일 때부터 가장 낮을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역수가 퍼의 역수가 이거 맞춰서 밑으로 쭉 같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같이 대등한 관계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기가 과거보다 높다 이렇게 인지 안 하고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얘가 계속 내려오면 얘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런 시점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또 한번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미국의 이거는 알디니 리서치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예요. 미국의 이제 퍼 배수가 위에 상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EPS가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이 EPS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주가가 올라가면 얘는 옆으로 기게 될 거고 퍼의 역수는 만약에 EPS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 주게 되겠죠. 반대예요. 또 EPS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결과적으로는 얘가 일정 수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가 난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려면 EPS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고. 물론 올해 그 각국의 그 GDP 성장률이 빨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탄력에 의해서 주가가 일정 수준 밀려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여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간 뒤에 또다시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 약간 약간 거기까지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왜 드린 거냐면 향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속도는 그렇게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며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서 EPS 단을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이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강력한 봉쇄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한번 내려온 다음에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로. 그다음에 이건 터키예요. 터키는 뭐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얘 옛날에 유럽 쪽으로 계속 붙으려고 하다가 요새는 계속 중동 쪽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이거는 인디아입니다. 인도가 보시면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뉴스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기 보시면 영국이에요. 영국 보시면 강력하게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최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보시면 아예 바닥으로 붙었어요. 지금 100명대로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뭐 만대까지 올라갔다가 만이 넘었다가 100명까지 내려왔어요. 가장 빨리 백신을 맞춘 국가죠. 그러면 백신을 맞은 국가들은 행복하게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답은 나왔는데 속도 부분에서 이제 느린 이런 지역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강력하게 뭐 크게 폭발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쪽만큼 맞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기로 잘 가고 있잖아요. 경제를 돌리면서. 그래서 미국 모델도 있고 이스라엘이나 영국 모델도 있고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모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보시면 팅팅 늘어났지만 점진적으로 잡으면서 잘 가고 있죠. 이게 늘어났지만 사실 보시면 1000대예요. 1000대. 다른 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3만 이렇게 갔죠. 독일은. 이거 프랑스입니다. 뭐 5만, 지금 뭐 4만. 여기 터키 보시면 3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인디아도 보시면 수만 대 7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영국이 6,000대 일어나고 있어요. 잡혔다는 영국이 6,000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50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는 완전히 맞아가지고 해결되는 방안. 우리나라처럼 잘 통제하고 있는, 국민이 통제에 잘 따라주고 있고 일정 수준 우리는 경제를 락다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를 그러니까 잘 관리하면서 가는 방안. 미국처럼 뭉개고 가는 방향.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제는 사이클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얘가 코로나 팬데믹이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아지면 그건 조정으로 끝나고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이 채권, 그러니까 그 주식 기대 수익률, 주식 퍼의 역수가 맞부딪히는 문제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변동성일 뿐이고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이제 확장세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이다. 해결 방법은 뭐 주사를 제대로, 그러니까 백신으로 백신 투여 비중을 상당히 높이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뭉개고 가거나 아니면 뭐 예전처럼 다시 락다운을 다시 진행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뭐 유럽이 다시 진행하고 있죠. 다시 가거나 우리나라처럼 잘 통제하고 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갈 거기 때문에 변동성만 야기하고 끝이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생각엔 아예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없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약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일정 바닥을 고르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변동성을 추가로 야기할 만한 것이 과연 지금 있겠느냐,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뭉개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만 속도에 대한 부분은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슈들이 발생한 것들은 계속 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걸림돌은 있긴 한데 그 걸림돌은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추세는 계속 위로 밀어 올리면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종합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